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입장과 함께 6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공개 사직을 시작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와 정부의 치킨 게임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의료진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협상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소식인데요. 잠시 후 상주시 안전재난실 고두환 안전관리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올해 전기차가 저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심지어는 뉴스에 나오지만은 중국산 전기차 승용차가 이제 판매가 되고요. 그 비하든가요? 그러니까 예. 국내가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예. 또 작년 말부터 전기차가 판매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올해 과연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우선 이 하이브리드 이 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차인지, 전기차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 하게 되면은 가솔린, 디젤이 또 LPG까지 세 가지가 이제 주축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전기차는 배터리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전기차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가지를 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 예. 주로 엔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배터리 용량은 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종류가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하면은 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보통 골목길이나 저소로 움직일 때는 전기차 모드로 갑니다. 이게 엔진 가동이 안 되는 거죠. 배터리 쓰고. 예. 그렇죠. 배터리를 쓰는데 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거리가 한 4km, 3km, 4km뿐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짧죠. 예.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는 전기차로 가다가 한 3, 4km 가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방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바로 이제 자동으로 이 엔진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의 힘을 가지고 가면서 배터리 충전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또 저속으로 가면은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또 전기차 모드로 갈 수가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도심지에서 가다 쓰다 반복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연비가 리터당 20km 이상 간다든지 예.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끌게 되면은 또 배터리 전기차, 순수한 배터리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은 장거리 뛸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런 염려 없이 없으면은 엔진으로 가는 거고요. 예, 기름 넣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엔진으로 가다가 또 자동으로
이 용량이 적지만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서 또 전기차 모드로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모델이 나온 지 한 28년 정도가 돼서 기술적인 완성도도 뛰어나고 예. 또 가격도 합리적이고 또 나중에 중고차 처리를 할 때도 하이브리드 중고차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순수한 내연기관차는 뭐 연비 이런 것들은 뛰어나다 하더라도 배출가스가 많다 보니까 예.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고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순수한 내연기관차 사는 것보다 하이브리드가 낫겠다라고 해서 이 차를 고르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그래서 전기차 인기 주춤하고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네. 말씀이시고, 자, 올해는 어떨까? 올해 전기차 판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판매가 지금 작년 후반부에 좀 주춤했는데 예. 올해 어느 정도로 갈지는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돼요. 역시 이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보조금 정책 발표를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또 보조금도 요번에 이제 세밀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보조금도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또 전기차 모델이 다양하게 출시가 이번에 되는데요. 중저가 가격을 좀 낮춘 모델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몇백만 원, 뭐 4,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비용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제작사도 가격을 낮추고 또 노력을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약 한 3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에 이제 반값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해서 반값 전기차가 구현이 된다는 것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의 약 2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값 전기차가 된다는 얘기는 하이브리드와 예,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약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올해는 뭐 중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 좀 전망은 조금 보류를 해주셨고,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제 브랜드별로 연비도 다 틀리고요. 특성도 그렇죠. 많이 틀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좀 진보시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요. 그거는 참 어떻게 다른 거예요? 플러그인 이거는 하이브리드는? 또 왜 국내에서 이거를 잘 모르냐면요. 예. 이미 국산차도 10년 전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왔는데 국내 판매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가 보조금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예. 자, 플러그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플러그 꽂지 않습니까? 예.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다가 예. 기존의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용량이 지금 적다 그랬죠. 예. 이 전기차 모드로 길게 가기 위해서 배터리를 뭐 전기차의 5분의 1, 6분의 1 되는 그래도 큰 거죠. 예. 큰 배터리 팩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기능을 자동차가 좀 높인. 예. 그렇죠. 더 넣어서 예. 전기차 모드로 한 40km 갑니다. 30에서 40km. 아까 하이브리드 차는 한 3, 4km 정도 간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다가 그냥 바로 엔진 가동이 되니까 엔진 그렇죠. 가동이 된다는 얘기는 배출가스가 나온다는 거고 오염원이 나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별도의 배터리 팩을 놓는데 그 용량은 일반 전기차의 5분의 1, 6분의 1인데 한 30에서 40km 갑니다. 근데 40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집하고 직장 사이의 평균 왕복거리가 35.5km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딴 데 안 가면은 전기차 모드로 운행을 하는 거고요. 그 3, 40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말에 교회에 가족 태우고 간다. 그때 한번 장거리 뛸 때 자동적으로 엔진 가동이 되는 거니까 거의 엔진 가동이 안 한다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쓴다는 얘기고 배출가스가 없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전기차에 각각이 접근돼 가지만은 배터리 팩이 용량이 큰 게 들어가니까 가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격이 높은 만큼 보조금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좀 인색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굳이 국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발해서 소비자도 외면할 것 같아서 수출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예. 수입차들도 국내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독일 같은 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15% 판매될 정도예요. 그래요. 굉장히 높죠. 예, 왜냐, 예. 전기차는 엔진 변속기 빼고 배터리 모터 들어가니까 일반 신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부담감이 좀 있어요. 예. 원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좀 크고 충전 인프라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연기관과 그러면서도 전기차 쪽에 가까이 접근되는 게 플러그인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주유 구멍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플러그 꽂는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주 플러그를 자꾸 꽂아서 배터리 충전시키게 되면은 전기차 모드로 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연료값 아끼고 배출가스 덜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말에 한번 엔진 가동이 되니까 연료는 한 달에 한 번 넣는 거예요. 일반 연료.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너무 가까운 데만 쓰다 보면 전기차 모드로 가니까 엔진 가동이 한 번도 안 되잖아. 한 달 동안에요. 예, 예. 그러면 엔진 가동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면은 부품이기 때문에 녹슬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 2주일마다 그래도 한 5, 6km 이상 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 다른 부품들도 위기적으로 움직여서 열도 받아서 습기도 없애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 예. 이 모델이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 저도 정부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보조금을 높이라고 칼럼이나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은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은 둔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 그래서 충전 인프라도 장거리 뛸 때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도 20% 30%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겨울철에.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걱정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전기차로 가다가 연료로 떨어지면은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운행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모델은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모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막상 살만한 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국내에서. 없다. 국내 있기는 있죠. 근데 좀 가격이 좀 높을까요? 같은 가격이 좀 차종이라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배터리 팩이 보통 NCM이라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높거든요. 아하. 그 비용이 높은 만큼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보조금을 많이 높여놨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예,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그것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도 팔아서 돈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가 그렇죠. 않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국산차도 판매 안 하고 수입차도 안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영역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단 효과 중에서 한 번에 계단 뛰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 징검다리 역할인데 그 모델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벌써 아쉬워서 예.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주춤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분명히 예.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차를 태결할 때, 야, 내가 용도가 뭐지? 가족이 주로 이용하나? 장거리 뛰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전기차를 살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내연기관도 있고요. 또 LP차도 있고, 또 수소차도 있지 않습니까? 수소차도 이런, 있죠. 예. 예. 이런 수소차는 지금 한 가지 모델뿐이 없는데, 나온 지 한 7년 정도 돼서 벌써 이 신차 효과가 한참 떨어졌는데, 내년 말에 신차가 나옵니다. 수소차가요? 예. 예, 수소차가 내년 말에 나오고,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이제 승용보다 상용 수소차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는 170기 정도인데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는 뭐 전기차보다 더 힘드니까 연료 넣기가.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수소차는 너무 오버해야지도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현재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수소차가 2만 대가 채 안 되는데 그중에 1만 대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돼요. 예.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인데 국내에서 1만 대 가지고 수소차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 대비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지만은 수소차는 아직 해결 과제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 무공해차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차를 바로 구입할 때 그 문턱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 수소차까지 쭉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뭐 디젤 승용차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단종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뭐 구입을 앞으로는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디젤차는 그래요?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미 제작사들이 승용 디젤차는 다
다 국내에서는 단종을 했고요. 아, 이미 유럽에서- 단종했어요? 우리. 예, 국내 승용 디젤은 단종을 했습니다. 승용 세단 형태로. 그렇습니까? 예. 세단인데 이 SUV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종도 줄이고 있고요. 네. 수입차가 일부 들어오긴 하는데 수입차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디젤차는 거기도 자기네들은 거의 끊어놓으면서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건데 아하, 예.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디젤은 몇 년 지나면 노화되면서 진동 소음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든지 질소 산화물 배출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는 게 디젤입니다. 그래서 예. 디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대형 트레일러 같이 화물차 같은 것들하고 예. 또 건설기계, 호크레인이나 아니면 브루도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설기계, 우리가 중장비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인류 과학사에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일반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자가용 개념은 이 디젤차 사는 것은 이제는 꺼려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하. 예를 들어서 5등급, 4등급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도심 지진이 못하게 한다든지 예. 또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이 개인한테 세금이나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디젤차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아마 아실 거예요. 1톤 트럭 같은 경우 디젤 트럭 단일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작년 12월 31일부로 디젤 트럭 법으로 바뀌어서 생산 못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LPG 1톤 트럭이 대체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 소식 들은 것 같습니다. 왜, 거의 국민차잖아요. 봉고 트럭인가? 맞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게 단종된 거죠? 봉고3하고 작년 말. 포토2라는 두 가지 모델이 국내에서 연간 예. 10만 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단일 예. 모델 중에서 엄청난 모델인데요. 예. 이 모델이 작년 12월 말부로 디젤 트럭은 단종이 됐습니다. 아, 단종되고 그래서 LPG로. LPG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LPG 기술도 세계 최고 기술이고 예. 그래서 LPG 1톤 트럭은 한 1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출력이나 토크 떨어지지 않고 또 연료값 싸고 서민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배출가스는 디젤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LPG가요. 예. 가솔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바뀐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디젤은 이제 단종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 북유럽 중에서 노르웨이는요 내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판매가 안 됩니다. 벌써 그 시작입니까? 노르웨이에서. 예, 노르웨이가 전 세계 최초인데요. 예. 이미 6, 7년 전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만 전기차 이상 무공해차만 판매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작년에 판매된 노르웨이 차 중에서의 80%가 전기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 왜냐하면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의 2.5배 크기에다가 인구 밀도 500만 분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장점이 뭐냐면은 노르웨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의 97%가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 발전. 예, 완전 무공해 에너지 생산해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만 전기차 무공해로 바꾸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깔끔한 무공해 리사이클이 되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믹스도 복잡하고요. 예. 또 충전 인프라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한 해결 과제가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이 대한민국의 과제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해결되면 전 세계 아프리카 오지도 해결됩니다. 아. 네, 그만큼 예.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도 이끌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게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 분명히 자부심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 노르웨이에서는 내연 자동차는 단종이다. 이게 이제 네. 점점 이제 시차를 두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건 분명하고 맞습니다. 이제 신차 구입 고민하시는 분들 디젤 승용차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내년 말씀까지. 예. 완전히 결정은 아직 2035년에는 국내에도 내연기관차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35년에.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후에는 예. 내연기관차가 국내에서 판매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자,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8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죠. 국민안전체험관이 상주시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상주에 건설될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주시 안전재난실 고두환 안전관리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두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안전관리팀장 고두환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로 유치가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자, 먼저 유치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 예.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안전체험관 감사드립니다. 또 네. 국민안전체험관을 상주시에 유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 공모사업은 그 시청 지금 몇 명이 추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궈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우리 동료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께, 상주 시민들께 또 이렇게 공을 돌리시는 말씀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국민안전체험관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국민안전체험관이란 저희들 지진, 태풍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 상황을 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는 산불, 산사태, 태풍 등 34개 체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체험 시설이 34가지나 됩니까? 네네. 상당히 많군요. 예. 예. 특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네네. 지금 저희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상안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우리 시에서는 사계절 생존 수영 체험이 가능한 365 생존 수영 체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안전사고를 어릴 때부터 체험을 통한 조기 교육으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365 생존 수영 체험 시설까지 설치할 네네. 계획이라는 거. 네. 정말 일선 학교에서 뭐 체험 교육, 뭐 그런 체험 학습 이런 걸로 많이들 이제 방문하게 될 것 같네요. 네.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뭐 충청도, 뭐 강원도 이쪽에서도 많이 오겠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하면 예. 예. 자, 그동안에 이제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상주시 유치 확정까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어땠는지? 예. 저희들 지난해에 경상북도에서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을 위해 가지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에 8개 시군이 이제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신청 시군에서는 체험관 유치 시민 서명운동과 퍼포먼스 등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치열한 지역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5월에 상주시와 안동시가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예. 이후 이제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전이라 그러는데 예. 본선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유치를 위해 가지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출장 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통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의 중요성과 지역 발전에 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걸 이제 홍보를 하였었고 따라서 이제 지난 한 해 쉼 없이 저희 상주시의 당위성을 홍보한 결과에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경북 내에서 8개 시군이 경쟁을 했고 예선전을 거쳐서 상주와 안동이 결정이 됐고 이제 이 2개 시가 이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공모전에서 경쟁을 해서 이제 상주시가 최종 낙점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지자체는 어디였나요? 상주와 가장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곳은?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데 저희들이 했는 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많죠.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상주시로 결정된 거 지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어떤 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보기에는 우리 상주시가 대한민국 국토의 이제 정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보면 이제 경상북도지서나 1시간대에 방문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 그리고 건립 부지 중에 시유지가 96.7%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후보지 주변에 3km 내에 저희들 국제 성마장이나 박물관, 국립 낙동 생물 자원관 등 이렇게 22개소가 넘는 풍부한 관광 자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상주시 추진 의지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사계절 전문적인 생존 수용할 수 있는 체험장 그리고 야외 시설로 터널 안전이나 산불 산사태 등 안전 체험 시설을 특성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리고 상주시장님께서도 또 직접 PT 자료 발표도 하셨다면서요? 시장님께서 저희들 처음에 이제 할 때 경상북도에서 공모할 때도 그렇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할 때도 그렇고 두 번 다 시장님께서 직접 PT 보고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주의했던 게 아마 시장님께서 추진 의지를 상주에 꼭 필요성을 갖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들어왔을 때 추진을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추진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아마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았나 싶습니다. 우리 고동환 팀장님도 말씀 워낙 잘하셔서 더 잘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시장님 먼저 또 시장이 또 직접 발표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주에 이제 건설될 국민안전체험관 2027년 완공 맞습니까? 준공 예정은 27년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치하고 또 규모 시설 사업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들 국민안전체험관 상주시 사벌 국면 이른에 17만 6,313평방미터의 넓은 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전 분야나 교통안전, 자연재난 분야 등의 6대 분야에 34개 체험시설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588억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 120억, 도비 230억, 그리고 시비 238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총 사업비 이제 588억 원 중에 국비가 120억, 도비 230억 들어간다는 거. 34개나 되는 체험 시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클지 예상이 되고 아까 그 부지가 17만 제곱미터라고 하셨나요?
예, 17만 6,300, 예, 17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 제곱미터. 평수는 한 5만 3천 평. 그렇죠. 5만 평이 넘는, 예. 예.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군요. 예. 자,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로 인한 상주시의 기대 효과,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그 국민안전체험관이 유치됨에 따라 가지고 체험을 통한 저희들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예.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그 저희들 안전 경북의 위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생산 파괴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1,144억 원, 부가가치가 480억 원, 고용 효과가 305명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제 연간 12만 5천여 명의 유동인구가 출입으로 저희들 그 인구 소멸 대응 효과도 물론이지만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 위주로 이제 많이 찾아오게 되다 보니까 네. 연간 방문객을 한 12만 명 넘게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 유동인구만 그렇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잡았을 때 한 25만 명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5만 명까지 체험객을 예상하신다.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들 그 국민안전체험관은 우리가 경상도의 생명의 권한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의 국제승마장이나 해양청소년 교육원 등과의 뭐 안전 프로그램을 연결해가지고 낙동강 안전벨트를 구축하고요. 나아가서 경천대 관광지나 경천선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우려진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테마 관광 명소로 곽강받을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7년 완공인 국민안전체험관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주시의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안전재난실 고두환 안전관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확인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속 우리 시간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갤럽의 추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3%,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그대로인데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의 29%에서 이번 조사에서 33%로 4%포인트 설날 명절 연휴 이후에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포인트나 올라갔다. 긍정평가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독일 그 국빈 방문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 나흘 전에 그냥 취소해버리고 또 네. 카이스트 그 졸업식 있잖아요. 그 입틀막 사건 이것도 또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허황구 앵커의 궁금증대로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는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견인한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반사 이익으로 발생한 지지율 상승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투표했던 대구 경북 또 60대 이상 또 주부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설날 연휴 중에 불거진 민주당 쪽으로부터의 어떤 현상이 있었냐.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발표와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사이의 갈등은 또 가라앉지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가칭 민주혁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영향을 줬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최근 불거진 지난주부터 불거졌죠. 박용진 또 김영주 또 지금 윤영찬 하위 10% 20% 평가를 받아서 지금 상당히 또 분노한 상태로 내부에서 이 공천에 대한 불만을 품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 부분에 따른 이 정치적 반사이익, 지지율 반사이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반사 이익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거고 그 독일 국빈 방문 있잖아요. 이거 연기로 봐야죠. 취소가 아니라 다음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나흘 전에 이게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국제적 결례도 이런 결례 없다. 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김건희 여사 그렇게 중요하냐?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확인된 이야기와 미확인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는 또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아직까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순방을 나가는 것이 그다지 국민 여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총선의 이유였든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또 확인된 내용의 원인이든 간에 뭐 총선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프랭크 이야기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은 총선인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또 독일과의 예정된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또 신뢰 문제. 독일 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위해서도 또 독일과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으로 서로 경제협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유럽의 주축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서도 상당히 독일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쉽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총선 이후에 방문으로 수년이 된 거냐. 앞으로도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해외 순방 등이 이게 또 해외 순방을 너무 자주 나간다. 이런 또 지적과 또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아쉬운 점은 그래도 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되는 해외 순방이 짧은 기간 내에 독일에 이렇게 이 전달됨으로써 그런 외교적인 결례가 되지는 않았는지 대한민국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또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 부분이 이제 우려되겠죠. 뭐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가 순방을 취소한 이유가 뭐 북한 위협, 뭐 의사 증언 문제 등등 뭐 이런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이유가 될까? 국빈 방문을 취소할 만큼 이유가 될까?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선뜻 그 설명에 대해서 뭐 납득이 안 가는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뭐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료계 분란은 또 국무총리나 다른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또 앞으로 이제 더 커진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바로 코앵커의 지적대로 선뜻 설명에 납득이 안 가는 사실만큼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그 이틀막 사건도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이건 좀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개혁신당 지금 아주 핫합니다. 결국은 이준석, 이낙연 갈라서고 말았는데 이른바 뭐 파혼 뭐 여기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제 파혼 과정 그 일련의 파혼 과정 그러니까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보셨는지 좀 총론을 좀 듣고 싶네요. 예. 매우 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또 지지율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마저 소개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개혁신당이 4%입니다. 4%까지 떨어졌나요? 이 조사가 이 빅텐트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서로 간에 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이 협력과 녹아 들어가는 어떤 빅텐트 용광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 공동대표가 됐던 이준석 대표 심지어는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결렬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전두환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전두환 그리고 국보위에 비교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를 또 일컬어서 윤핵관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마치 서로 간에 서로 자제할 걸 자제하고 또 서로 존중할 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이 빅텐트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결렬을 내버렸습니다. 11일 만에.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윤리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당 보조금을 6억 원이나 받았는데 6억 넘어요. 6억 6천인가요? 6억 이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은 김종민 의원이 이제 이탈됐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의원 5명 이상의 추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4명 남은 거죠. 윤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빅텐트를 못한다면 각자 도생, 각도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뜩이나 통합을 했는데도 4%밖에 안 됐네요. 차라리 갈랐으면 오히려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기존 정당을 비판하면서도 만들어내지 못한 이준석에게 또는 이낙연에게 이 제3지대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어떤 희망사항이 되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의 이 총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에 몇 석을 얻느냐를 차원을 떠나서 계속해서 짐이 되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37, 민주 31, 개혁신당 4% 이렇게 지지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조사에서 조국신당 내용은 없었나요, 혹시? 자, 조국신당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제3지대 지형에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조국신당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무선 자동 응답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조국신당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이 하겠는지 물어봤더니 자, 이제 위성 정당이 등장합니다. 국민의 미래 40.3%. 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비례연합정당 29.6입니다. 약 30%. 조국신당이 9.4%. 9.4%.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이 8.9인데 8.9.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결국 조국신당이 나오게 되면 이 9.4%를 비례연합정당과 포함하면 거의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 비슷해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은 조국신당이 나오면은 민주당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이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어본 응답 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났고 지역구에서도 자칫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선거 전면에 나서서 발언을 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가뜩이나 지금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이 조추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방금 전에 화인크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렸던 대로 이 조추송이 뭐 언론에서 만들어낸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끌어올리게끔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으로서 굳이 달가올 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홍근 단장은 완전하게 조국 전 장관 또 조국신당과 민주당이 함께할 이유는 없다. 이러면서 선을 분명히 긋는 이유가 별로 민주당의 총선 경쟁력에 이 조추성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군요. 어차피 근데 이쪽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나 한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국신당이 민주당에는 상당히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또 근데 한편으로는 조국신당이 워낙 훨씬 더 왼쪽으로 이제 선명한 노선을 걸어서 이제 반윤 연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퇴진당 퇴진을 위한 그렇게 아주 구호를 외치고 있어서 또 지지자도 꽤 되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 9.4%라고 했으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되겠군요. 개혁신당의 8.9% 결과적으로는
비례정당 연대에 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녹색정의당이 4.1%인 걸 보면 이 조국 신당의 파괴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아주 많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이걸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 지역구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도나 이제 수도권 또 이 2030 MZ세대가 중요한데 이들이 자칫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그리고 유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 영향도 총선에는 또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수도권에 그 지역구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양당이 지금 공천 문제 시끌시끌한데 비교적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좀 조용해서 아직 TK라는 좀 뇌관이 좀 남아 있어. 이거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엊그제 그 하위 10% 그를 받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저는 이제 의외로 봤습니다. 뭐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명계 축출 맞나? 지금 상당히 좀 말이 많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화잉크 말씀하셨는데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 싸움입니다. 수도권에 많은 여력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이, 그리고 수도권이 또 청년층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중수청 선거라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했었고 또 전당대회 때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게 이제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박용진 의원을 하이평가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한다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그렇게 좀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박용진 의원과 그다음에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윤영찬 의원 등이 이런 결과를 받았다. 그렇게 납득이 가도록 수긍이 가도록 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면 사실 이 파장을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 투명하게 반발 없도록 수긍하고 승복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그렇지 않으면 이걸 친문 찍어내기냐 아니면 비명죽이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끔 또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공천을 잘해야만 그만큼 지지율도 견인되고 총선에서의 지역구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천이 잘못되면 실제 이 핵심 지지층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공천 파장을 얼마나 다독거리느냐가 민주당에서는 최대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반발하고 탈당을 했고, 박용진, 윤영찬 의원은 그대로 이제 경선에 참여할 것 같죠. 여기 그렇습니다. 경선 참여하면 뭐 30% 감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박용진이 될지, 아니면 그 지역구에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나온다면서 어떻게 될지 경선이 궁금해지네요. 높은 인물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박용진 의원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60%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만큼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